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그러니 속 썩이지 말고 공부해라.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냐. 엄마가 왜 이곳까지 와서 죽었는데요?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잘해보려고 했던 거다. 언제나 아버지 방식대로였죠. 아버지가 돌아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임수진 작가님의 아버지가 오고 있다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수필가로 먼저 등단을 하셨는데요. 작가님의 소설집인 언니 오는 날에 수록된 소설을 이전 영상으로 3편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수입 의류 사업을 하는 아버지 물류 창고에 화재가 나면서 부도가 나기 직전 지인의 권유로 가족이 모두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버지, 생활 철학이 확실한 그런 아버지가 주인공은 다소 불만이지만 뿌듯하기도 했죠. 파란만장한 이민 생활과 가족의 해체에 따른 애증과 사랑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임수진 작가님의 간결하고도 호소력 있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임수진, 아버지가 오고 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열흘 뒤 입국한다는 아버지 전화였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자 일상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하늘길도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순간 균열이 시작된 건물에 갇힌 듯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늘어난 테이프에서 재생되는 영화 음악을 강제적으로 듣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더 컸다. 2년 전 나는 프랑스에서 먼저 입국했고 아버지는 차오를 기약했다. 함께 들어오지 못한 건 엄마를 데려오는 문제와 표사장과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이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가는 활기차졌다. 아직은 마스크로 입과 코를 막고 있지만 눈빛엔 생기를 더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캠퍼스는 마녀의 저주에서 풀린 정원처럼 웃음소리가 들렸다. 교정 벤치에 앉아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흔들리는 단풍을 바라보며 햇빛 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효정이 달려와 팔짱을 꼈다. 상큼한 라벤더 향이 코끝에 달라붙었다. 매직 파마로 강하게 당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내 눈을 가렸다. 얼마만이야. 오빠랑 앉아 햇볕 쬐며 하늘 보는 거. 그래. 뭐야 그 말투. 386 세대도 아니고. 우리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는 연행되듯 이끌려 학교 앞 분식집으로 갔고 핵폭탄격 떡볶이를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먹었다. 넌 누굴 용서해 본 적이 있니? 뜬금없는 내 질문에 효정은 빨간 양념이 묻은 입술을 뾰족 내밀며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질문이 적합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용서가 아니라 사물을 잘못 인식한 적이 있느냐고 수정해야 할 것도 같았다. 효정은 포크를 든 손으로 턱을 꿰고 한참을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오빠가 용서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 의외의 답에 나는 당황했다.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편집이 잘못된 영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들처럼 숨을 하하 몰아쉬며 웃었다. 효정을 전철역까지 배웅한 뒤 고시원으로 들어왔다. 위가 따끔거렸다. 원래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효정이 좋아하니까 먹긴 하는데
먹고 나서 고생을 했다. 스마트폰에 반찬 만들어 놨다는 큰어머니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귀국 후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곧바로 독립했다. 오랜만에 들은 아버지 목소리는 3년 전과 같았다. 입국 후 한동안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후에 문자가 오면 수업 중이었다거나 배터리 제로였다고 둘러댔다. 아버지는 잠적했던 표사장을 찾았고 일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근황을 장문의 메시지로 보내왔다. 무엇보다 엄마를 얼른 데려와서 꽃잠을 자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예라는 단답형의 문자조차 쓰고 싶지 않았다.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벌렁 누웠다. 엄마를 생각하자 화상 입은 부위에 거즈를 올려놓은 듯 마음이 쓰렸다. 습기 찬 눈을 끔뻑이다 좁다란 천장에 달린 백열등을 쳐다보았다. 매일 보는 사물인데 참 낯설다. 너무나 생소하여 이 공간이 임시 거처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모든 사물이 본 듯 안 본 듯 애매함으로 연결되면서 보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이 아니라던 아버지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렇다면 의식 속에 낙인 찍듯 프린트된 그날은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 아버지는 서울에서 수입용품 사업을 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명품을 찾는 마니아는 항상 있었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는 걸 물때라 했고 이를 놓치지 않았다. 판매량이 늘자 사업 확장을 했다. 분주한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물류 창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다. 보관 중인 물건이 전소되었다. 다행히 매장에 있던 에르메스, 루이비통, 발렌티노 같은 상품은 건질 수 있었지만 손실은 매우 컸다. 아버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냈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은 엄마는 작은 파도에도 겁부터 먹었다. 그때쯤 아버지는 밀라노에서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 활동하는 표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 사업 파트너인 표사장은 밀라노와 파리에서 패션쇼를 열 때마다 아버지에게 초대권을 보내오는 인물이었다. 그가 만든 옷은 실용성과 소프트함을 겸비했고 활동성과 편안함에 세련미를 더해 국내 고객도 많았다. 화재 소식을 들은 표사장은 아버지가 지불해야 할 물건값을 차감해 주었다. 역시 큰일을 하는 사람은 배포가 다르더라. 아버지는 감사함과 초라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다. 그는 파리에서 라이브 런웨이를 개최하여 흥행에 크게 성공한 소식을 전하며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에 와서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외 고급 브랜드로 재미를 본 아버지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갑작스런 이민 소식에 엄마와 나는 서울에 남겠다고 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나 혼자 잘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일부러 돈 들여서 유학 가는 애들도 있는데. 아버지는 설득과 나무람을 반복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고등학생이 지녀야 할 패기와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며 크게 나무랐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를 싫어한다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결정권은 있잖아요. 결정권은 무슨,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는 안 주겠소. 당신의 독선이 가끔 지호와 저를 힘들게 해요. 엄마는 휴 한숨을 쉬었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피하고 싶어서인지 세탁실로 들어가 빨랫감을 정리했다. 아버지는 어차피 따를 걸 괜히 분란을 일으켜 사람 속을 뒤집는다며 언짢아 했다. 새로운 일에 꽂히면 바로 돌진하는 아버지는 유산으로 받은 용인의 땅을 처분했고
아파트도 내놓았다. 안 돼요, 집은. 우리가 돌아올 곳은 있어야 하잖아요. 조용하던 엄마도 이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상의 끝에 아파트만 남겨두고 정리할 수 있는 건 모두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었다. 역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 아니었다. 아버지는 발이행을 그동안 자신이 쌓은 공독으로 돌렸다. 짐을 싸면서 아버지는 벽에서 가운을 떼어내 짐가방에 넣었다. 하물로 붙이면 될 것을 굳이 들고 가겠다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가 처음으로 잔소리를 했다. 분실되면 어쩌려고. 아버지 유산인데. 가운은 할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던 학교 교정표 속에 새겨진 글이다. 시골 초등학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되었다가 지금은 지역 작가의 도자기 체험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교정 화단에는 바르게 살자는 문구가 쓰인 표석이 여전히 남아있다. 아버지는 그 문구를 어느 날 인사동 서예작가전에 다녀오면서 표구로 만들어와 벽에 걸었다. 고리타분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자 바르게 사는 건 옛날이나 현재, 미래에도 인간 본성의 가장 기본이라며 일장연설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는 사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다. 친분이 있는 국내외 유명 작가의 그림을 사 모았고 또 어느 때는 문화예술에 심취하여 공연에 투자를 하거나 정치판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늘 동분서주하면서도 결혼기념일을 챙겼고 엄마와 내 생일을 잊지 않았다. 손님들과 식사한 음식점이 괜찮다 싶으면 다음에 엄마와 나를 데려가기도 했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알지 못한 아버지 방식의 관심이고 사랑법이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가온이 걸린 벽 앞에서 신념을 다짐하듯 10초씩 서 있었다. 손만 안 올렸을 뿐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엄마는 아버지의 행동이 괴기스럽긴 해도 자신을 다듬는 길이니 나쁠 게 없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떡볶이로는 부족했는지 배가 고팠다. 고시원 공동주방에 갔다. 밥솥을 열었다. 반 공기도 안 되는 밥이 밥솥 바닥에 깔렸다. 짜증이 올라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밥이 없으면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쌀을 안쳐 쥐살을 눌러놓는 게 암묵적 규칙인데 최근 규율이 자주 깨졌다. 분명 입주할 때 공지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숙지하지 않았거나 배고픈 이를 엿먹이려는 악의적 행위 같았다. 공동체 안에 이런 암적인 존재가 한 명만 있어도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에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었다. 반드시 찾아내서 잘못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다소 거칠게 밥솥을 씻었다. 밥이 되는 동안 달걀 프라이를 하고 냉장고에서 큰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김치와 멸치를 꺼냈다. 밥을 먹은 뒤에는 공동 화장실에 들렀다. 방에 들어가면 나오기 귀찮아 내친 김에 양치와 소변까지 봤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를 범인이라 생각하며 조준했다. 방에 들어와 과제물을 하는데 효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에 나서자고 했다. 좋은 생각이라고 답장을 보낸 후 배 식구 같은 창문을 열었다. 태양이 지우고 간 거리를 가로등이 환하게 밝히고 있다.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은 엄마 제사다. 프랑스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바뀐 환경과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 부모님은 중요한 시기니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도 폭넓게 사귀라고 했지만 내성적인 나는 한 번에 훅 다가가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조심스레 다가가는 편이었다. 다행히 곱슬머리에 피부가 희고 쌍꺼풀이 진한 앙투안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그는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쾌활했다. 부모님은 카페를 운영해서 바빴고 부모의 부재만큼 여유가 있어 돈을 잘 썼다. 매너 있고 외모도 곱상한 그를 여학생들은 좋아했다. 앙투아는 여학생과 키스를 해보고 가슴도 만져보았다고 으스댔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자 기회가 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파리에 정착한 후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표사장과 밀라노 패션 거리에 가서 아이템을 구상했고 디자이너들과 만났으며 컬렉션을 찾아다녔다. 상권이 뛰어난 번화가에 가게를 계약한 뒤 오픈일도 빠르게 잡았다. 광고지와 팜플릿 제작까지 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표사장에 대한 신뢰는 깊어졌다. 엄마는 늘 그랬듯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며 조용한 내조를 했지만 화재로 생긴 트라우마는 치유가 쉽지 않았다. 불행은 소리 없이 마치 일산화탄소처럼 고요히 삶에 스며들어 소중한 걸 앗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 공포였다. 그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필요 이상으로 긴장했다. 오픈일을 며칠 앞두고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 저녁 식탁에는 촛불과 꽃과 와인이 놓였다. 다음 날에는 아버지와 오랜만에 드골 광장에 갔다. 남자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라는 엄마 부탁 때문이었다. 생강도 얼 정도로 추운 날이었다. 비둘기만 있을 것 같은 거리엔 의외로 사람이 넘쳐났다. 서울의 독립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괴성문을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여행객이 몰렸다. 다양한 인종들로 광장은 빽빽했다. 한국어도 간간히 들렸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생면부지인데도 괜히 반가워 시선을 떼지 못한다.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 넌 여기서 자전거 타고 있거라. 아버지는요, 넌 저기 상점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올 테다.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 예전에는 하루 서너 대씩 피우더니 요즘은 한 갑씩 피웠다. 서울과 달리 거리 곳곳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흡연자에게 이곳은 천국이라던 엄마 말이 이해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엔 인파가 더 몰렸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였다. 한 팀이 떠나면 금세 다른 무리로 채워졌다. 앙투안이 이곳에 소매치기가 많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지만 내 눈에는 다 착해 보였다. 설령 소매치기가 와도 내 주머니에는 그들이 가져갈 게 없어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자전거에 기대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았다. 춥고 지친 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엄마는 소파에 쪼그려 앉아 밤을 보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혹시나 해서 드골 광장에 갔다. 인파를 헤치고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다. 공장 근처 골목을 다 돌아보았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 상잘리제 거리까지 갔다가 아버지와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다. 행인이 어깨와 등을 치며 지나갔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걱정과 짜증이 동시에 들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던가 싶어 화도 났다.
발 아래 떨어진 담배꽁초를 툭 찾는데 하필이면 노랑머리 여자 발등에 떨어졌다.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그녀는 담배꽁초가 발등에 떨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 옆에는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껌을 씹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객을 유심히 살폈고 턱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잠시 후 한 무리의 아시아계 여행객이 몰려왔다. 아저씨 아줌마들 사이에 그보다 더 늙은 사람도 있었다. 인솔자는 그들을 모여서게 한 다음 뭐라고 한참을 떠들었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가방을 앞으로 앉는 걸 보니 안전을 당부하는 것 같았다. 잠시 뒤 그들은 인파 속에 흡수되었다. 늙은 여행객이 크로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개선문 앞으로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 뒤를 노랑머리가 따라 붙었다. 가죽 점퍼는 남자의 측면에 섰다. 나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앙투안이 말하던 소매치기 같았다. 노랑머리 손이 늙어서 움직임이 굼뜬 남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민첩성이 놀라웠다. 가죽 점퍼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껌을 씹으며 검지를 아래로 보냈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비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건 분명 아버지의 가르침인 바르게 살기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정답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기엔 난 너무 무력했다. 방관자가 되고 보니 기분이 더러웠다. 바로 옆에서는 두툼한 외투를 껴입은 젊은 커플이 마주 앉고 키스했다. 내가 보고 있어도 키스를 멈추지 않았다. 더러운 코트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갈색 부츠를 신고 검은색 뜨개 모자를 덮어 쓴 불황자도 보였다. 그들은 서로 뭉쳐다니며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들 다리를 훔쳐보며 낄낄거렸고 가슴이 큰 여자가 지나가면 실수인 척 팔꿈치로 슬쩍 건드렸다. 성공하면 대단한 계약이라도 성사시킨 듯 엄지를 축혀 세우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불안과 찬바람 속에서 인파 속 사람들을 살폈다. 가죽 점퍼는 피우던 담배를 노랑머리 입에 물렸다. 그녀가 연기를 내뿜자 가죽 점퍼가 노랑머리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들은 계속 이곳을 맴돌았고 끊임없이 먹잇감을 물색했다. 새로운 여행객은 계속 왔고 노랑머리와 가죽 점퍼는 허술해 보이는 자를 용케도 알아보았다. 노을이 지고 밤이 되어도 아버지는 집에 오지도 전화 연결도 안 되었다. 엄마는 서랍에서 표사장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란 기계음만 반복되었다. 불안증이 시작된 엄마는 약을 찾아 먹었다. 입으로는 괜찮다 하였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해가 떴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가게 오픈일이었다. 엄마는 팸플릿을 쳐다보다 자리에 누웠다. 엄마가 잠든 걸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왔다. 다음 날도 학교가 끝나면 두글 광장을 찾았다. 아버지와 헤어진 자리에 서 있었다. 차들이 달렸고 나뭇잎은 떨어졌지만 날씨는 더럽게 청명했다. 여행객은 변함없이 몰렸고 매일 보는 불황자도 그 틈에서 어슬렁댔다. 오늘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잊지 않고 충전했다. 벨소리와 진동이 동시에 울리도록 설정해 두었다. 상점이 문 열기를 기다려 햄버거를 사 먹은 뒤 개선문으로 돌아왔다. 노랑머리는 벌써 출근했다.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렸다. 무슨 단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을 보니 괜히 서러웠다.
서울이었으면 수능이 1년 남아 정신없을 것이다. 노부부를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아무 일도 없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이 개별 관광을 시작했다. 노랑머리가 바빠졌다. 제발 그들은 건들지 마. 바람과 달리 그녀가 노부부에게 접근하는 게 보였다. 부부는 달팽이보다 움직임이 느렸다. 두 사람은 표적이 된 것도 모른 채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광장의 어느 한 곳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부부가 돌아보았다. 노랑머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가죽 점퍼가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가 눈썹을 끌어올리며 다가왔다. 순식간에 손목이 잡혔고 으슥한 골목으로 끌려갔다.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왔다. 코피가 터졌다. 길바닥에 뒹구는 나를 가죽 점퍼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의 다리를 잡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건 나쁜 짓이라며 악을 썼다. 강하게 저항하는 내 머리채를 그가 다시 휘어잡았다. Stop it! 노랑머리가 소리쳤다. 그녀는 내 어깨를 짓밟는 가죽 점퍼의 몸을 뒤에서 안았다. 아버지는 이튿날 새벽녘에 돌아왔다. 초췌했고 낯빛은 어두웠다. 잘한다. 먼 타국까지 와서 공부는 않고 쌈질이나 하고 다니다니. 연락을 못해 미안하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말 대신에 한심한 눈으로 꾸짖기부터 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데 엄마와 내가 마음고생한 건 생각지도 않고 얼굴에 난 상처만 칠득하는 아버지께 대들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전쟁터처럼 긴장감이 감돌아서 말을 삼켰다. 엄마는 멍든 눈가를 문지르라며 날달걀을 주고는 아버지와 방에 들어갔다. 잠시 후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진모라는 배에 나를 태웠소. 표사장이 가게 오픈 직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약을 찾았고 아버지는 대답 대신 담배를 입에 물었다. 생수를 다 마셔서 페트병을 들고 공동 주방으로 갔다. 누군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덩치가 작고 야윈 친구였다. 승강기와 버스 정류장에서 본 것도 같았다. 그의 앞에는 큰 대접이 놓였고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뭘 해먹었는지 인덕션 주변은 지저분했다.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며 그가 규율을 어긴 범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밥솥을 열었다. 지난번처럼 딱 2숟가락이 남았다. 어씨, 어떤 놈이 매번 빈 밥솥만 두는 거야? 나는 그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그가 머뭇머뭇 일어서더니 빈 그릇과 숟가락을 치우기 시작했다. 내 또래쯤으로 여겼는데 가까이서 보니 30은 되어 보였고 동남아인 같았다.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한 대 갈길 생각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개수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물병을 들고 주방을 나왔다.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를 켰다. 컴퓨터 창에 이민 가기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띄웠다.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찍은 것이다. 모두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엄마는 그곳에서 잘 지낼까? 춥지는 않을까? 다시 서울로 돌아오려고 집도 처분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서울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아직 하지 못했다. 표사장이 참석한 뒤 우리는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잘 안 나오는 낡은 아파트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았다. 작은 벽시계 하나 걸기에도 협소한 공간에 아버지는 귀엽고 가운을 걸었다. 나는 몸을 3단 소파처럼 접어서 문가에 얼굴을 대고 잤다. 바람에 얼굴이 얼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엄마는 가지고 있던 명품 핸드백, 시계, 구두와 의류를 중고시장에 팔았다. 아버지는 표사장을 찾겠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는 세탁소에 일자리를 얻어서 다림질을 시작했다. 프랑스 부부가 하는 세탁소는 제법 손님이 많았다. 엄마는 종일 서서 옷을 다림질했다.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다. 하열이 작고 복통이 이어졌지만 폐경이 가까워 생기는 증상이라 여겼다. 표사장을 찾는데 혈안이 된 아버지는 넋이 나간 상태라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는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티었고 나는 학교가 즐겁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하나같이 부적응자였다. 전등을 끄면 바퀴벌레가 우르르 기어나오는 낡은 아파트에서 악자까지 버텨보려던 엄마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난소암을 진단받은 지 2달 만에 죽었다. 빈소는 황량했다. 장식조 하나, 상차림도 없이 촛불 하나만 달랑 켜놓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조문객은 엄마가 일하던 세탁소 부부가 다였다. 과일조차 없는 빈소지만 영정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 때 가족이 가평에 캠핑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했던 때 엄마가 머물러 있어 다행이었다. 고생만 하다가 외롭게 눈 감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도 초라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돌아온 아버지는 수염이 텁수룩했다. 맥주 한 캔을 들고 와서 밥 대신 마셨다. 물끄러미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아버지 등에 대고 나는 속으로 이게 다 아버지 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병원 근처에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 먹고 들어왔다. 샌들 바닥이 덜렁거렸다. 본드 붙인 게 떨어졌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관리인인 듯한 직원이 왔다. 그는 내게 서류를 내보이며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는 문장을 끼워 맞추니 장례와 관련된 말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상의하라고 했다. 그가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가버렸다. 1시간쯤 뒤 아버지가 왔다. 나는 병원 직원이 다녀갔다는 말을 전했다. 아버지와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엄마 생각이 더 났다. 슬그머니 병원을 빠져나왔다. 걷다 보니 드골 광장이었다.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보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샌들 밑창이 계속 덜렁거렸다. 걷다가 화단에 앉았다. 맞은편 도로에서 노랑머리가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껌딱지 같은 가죽 점퍼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내 얼굴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다. 뮤지션 공연이 시작되는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 젊은 커플이 내 곁에 와 앉았다. 여자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였다. 도로 건너편에서 가죽 점퍼가 치킨을 사들고 오는 게 보였다. 내 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노랑머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생긋 웃었다. 나는 긴장한 걸 들키지 않으려 눈에 힘을 주었다. 노랑머리가 맨발에 샌들을 신은 내 발을 보았다.
그녀가 프라이드 닭다리 하나를 건넸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 닭다리가 어떤 경로로 그들 손에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거부하자 이번엔 가죽 점퍼가 내 입에 강제로 닭다리를 물렸다. 나는 닭다리를 빼서 바닥에 내던졌다. 가죽 점퍼가 내 멱살을 잡자 노랑머리가 달려들어 가죽 점퍼에 뺨을 때렸다. Oh, cute baby. 그녀는 자기보다 키가 더 큰 내 머리를 만지려 들었고 나는 몸을 뒤로 빼며 피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어디냐? 아버지는 다짜고짜 물었다. 나는 잠깐 나왔다고 둘러댔다. 내가 일이 있다. 와서 엄마 곁에 있어라. 아버지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꺼졌다. 어젯밤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은 게 생각났다. 나는 샌들을 질질 끌며 걸었다. 병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로를 건너 인도를 따라 걸었다. 수제버거 가게가 보였다. 배가 고팠다. 주머니를 뒤졌다. 죽은 엄마가 입던 바지에서 꺼낸 돈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치즈 브레드 버거와 콜라를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투블록으로 커팅 후 볼륨 폼을 한 다리가 긴 남자가 앉아 프라이드 치킨과 포테이토 프라이를 우겨넣듯 먹고 있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행인 모두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 화재가 나기 전까지 나와 부모님도 저런 표정이었다. 그때는 창가에 앉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보며 우울해할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 브레드버거를 씹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회로를 잘못 연결한 인터넷 연결망 같았다. 그때 창밖으로 아버지를 닮은 동양인이 지나갔다. 깔끔한 셔츠에 검정 슈트를 입고 구두를 신어서 몰라볼 뻔했는데 다시 봐도 아버지가 맞았다. 이제야 상주의 예를 갖춘 사람이다. 갈 곳이란 데가 여기였던가. 얼른 뒤쫓았지만 샌들이 덜렁거려 놓쳤다. 나는 두골 광장을 이리저리 살피며 아버지를 찾았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되었다. 광장을 몇 바퀴 돌았지만 허탕이었다. 낯선 곳에 외롭게 있을 엄마가 걱정되었다. 오늘따라 광장은 더 혼잡했다. 저 멀리 노랑머리가 보였다. 나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다 여행객 사이에서 검정 슈트를 입은 남자를 보았다. 그는 머리가 벗어지고 배가 나온 여행자 뒤에 바짝 붙어 무슨 짓인가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잘못 봤나 해서 주저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 몸을 밀치며 지나갔다. 그 사이 검정 슈트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순간 나는 혼란에 빠졌다. 잘못 본 거야. 닮은 사람일 뿐이야. 아버지는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장도 역임했고 할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던 학교 표석을 가운으로 삼을 만큼 정의로운 분이다. 그뿐인가 사업이 번창할 때는 소아암이나 국제 구호단체에도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 아버지 사무실에 가득한 공로패와 감사패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잠시나마 터무니없는 오해를 한 자신을 한심해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누군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앙투안이 서 있었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앞만 보고 걸었다. 앙투안이 따라왔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무슨 일이냐는 앙투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따르던 그가 내 발을 밟았다. 거치적거리던 샌들 밑창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 나는 맨발로 걸었다. 앙투안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괜찮느냐고 물었다. No problem.
양손을 펼쳐 보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그가 힘내라며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영정 사진과 초밖에 없던 빈소에 조화가 놓였다. 과일과 떡, 엄마가 좋아하던 커피도 차려졌다. 엄마가 좋아하겠다는 마음보다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내가 본 것이 진실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렸다. 이런 너를 보면 엄마가 갈 수 있겠느냐. 그만해라. 다 큰 놈이. 빈소에서 눈물을 훔치는 나를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었다. 원래 이 계획을 변경해서 엄마는 묘지 대신 집으로 왔다. 유골함은 낡은 아파트에 보관했다. 일이 해결되면 서울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엄마를 보내고 나자 학교가 더 싫어졌다.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갔다. 앙투안과 더 자주 어울렸다. 어느 주말 그의 부모님이 카페에 출근한 뒤 앙투안은 나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내가 믿지 않을수록 그는 자신감을 보였다. 앙투안은 부모님이 아껴 마시는 와인을 꺼냈다. 나는 조금 흥분되었다. 두려움도 생겼다. 그가 잔을 채웠고 음악을 틀었다. 주저하면서도 기분이 고조된 우리는 잔을 단숨에 비웠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춤을 추던 앙투안이 여자친구의 허리를 팔로 감았다. 자연스레 두 사람은 마주 섰고 앙투안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눌렀다. 그의 오른손이 여자친구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도 보았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현관 밖으로 내달렸다. 아버지는 앙투안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 그에 대해 아는 게 뭐죠? 나는 경험이 많아서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런데 왜 사기를 당했느냐고 따졌다. 어른들 세계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설득력이 없어 공감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가 막아섰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표사장도 찾을 수 있고 일도 잘 마무리된다. 그러니 속썩이지 말고 공부해라. 지금의 너를 보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냐. 그런 아버지가 더 가식적으로 보였다. 엄마 핑계대지 마세요. 엄마가 왜 이곳까지 와서 죽었는데요.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더 잘해보려고 했던 거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언제나 아버지 방식대로였죠. 나가려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너 정말 이렇게 막 살 거냐? 제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발 신경 좀 끄세요.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가 손을 치켜들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손목을 잡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응시하며 대치했다. 아버지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당황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버지는 서울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나를 부탁했다. 샤를 두골 공항에서 아버지와 이별했다. 게이트를 빠져나와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외투를 걸치고 편의점에 갔다. 불이 켜진 도시는 휴황찬란했다. 상점이 즐비한 도로를 지나 마트를 찾았다. 유리컵에 든 초와 소주, 엄마가 좋아하는 귤, 커피, 빵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데 승인 거절이다.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했다.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큰아버지께 의지해온 자신이 한심했다.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엄마에게 귤과 커피를 사줄 수 없어 미안했다.
이번 달 생활비 들어오는 날이 이틀 남았다. 미리 당겨달라고 전화하기는 싫었다. 눈앞에 ATM 기계가 보였다.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밀었다. 때마침 안에서 나오던 남자와 부딪혔다. 이게 뭐야? 중년 남자는 몹시 취해 있었다. 좁은 공간에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숨을 참으며 ATM 앞으로 다가섰다. 5만 원권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고시원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왔다. 조촐하게 차린 제사상이었다. 내년에는 네 엄마가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는 제대로 상을 차리자.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켰다. 책상 위에 커피를 두고 일회용 접시에 빵과 귤을 담았다. 컵에 소주를 따르는데 손이 떨렸다. 방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침대는 나를 위해 특별 제작된 관처럼 편안했다. 파리에서 셋이 어깨를 붙이고 자던 아파트처럼 누추한 냄새가 났다. 천장이 생긴 둥근 빛 속에 엄마가 앉아있는 것 같다. 입술이 뒤틀리면서 괴이한 소리가 터졌다. 움직일 때마다 촛불이 흔들렸다. 검은 괴물이 천장을 채웠다. 그림자는 실물보다 훨씬 거대했다. 옆방 사람이 들어오는지 복도를 걸어오는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본 것이 항상 진실일 수 없지만 거짓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께 이럴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진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머리를 밖으로 빼냈다. 소리를 질렀다. 소주 한 잔을 더 마신 뒤 침대에 앉아 그림자 놀이를 했다. 엄마와 어릴 때 하던 놀이였다. 손의 모양에 따라 천장과 벽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가 생겼다. 독수리, 여우, 나비. 팔을 크게 벌려 날개짓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쓴 가운을 펼쳐들었다.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다. 천장과 벽에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그림자는 빛을 띠고 몸을 부풀렸다.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다. 오늘의 소설 아버지가 오고 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이라는 구절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담아낸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에 아빠만 없었어도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해서는 안 될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가족. 그 가족의 화해와 포용을 바라면서 오늘의 소설을 마칩니다.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가 문득 떠오릅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